7명의 아이를 낳은 여자. 20년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한 여성이 시골 마을에서 7명의 아이를 낳고 평생을 바쳐 그들을 키웠다. 그녀의 삶은 희생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20년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며 모든 것이 뒤바뀐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 가족의 운명을 바꾼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전라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이지은은 남편 최민호와 함께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가진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갔다. 민호는 성실한 남자로 매일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지은은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항상 웃음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기쁨에 벅차 눈물을 흘렸다. 처사이를 기다리는 설렘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큰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던 중 담당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놀란 듯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1명이 아닙니다. 7명입니다. 순간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지은은 남편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민호 역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의사는 이어서 7 쌍둥이를 임신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성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경고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지은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다. 너무나 벅찬 기쁨과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런 그녀의 손을 민호가 꼭 잡았다.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곁에 있을게. 민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도 걱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이지은이 7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다. 축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불안해했고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마을을 휩쓸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은은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뱃속의 아기들이었고 그녀는 오직 건강하게 아이들을 지켜내는 데 집중하고 싶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배는 급격히 불러왔고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힘겨워졌다. 민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더욱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으려 했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7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지은이 마당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앉아있을 때였다. 동네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아가, 내 말 좀 들어봐. 아이들을 모두 키우는 건 무리야. 차라리 몇 명이라도 다른 좋은 집에 보내는 게 어때?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아이들을 다 지킬 거예요.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지은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뱃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7 아이들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며 그녀는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무엇도 그녀로 하여금 아이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고통스러운 출산 끝에 이지은은 탈진한 채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극도의 피로로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갓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방 안가득히 울려 퍼졌다. 작고 연약한 7명의 아기들이 요람에 누워 있었고 각각 얇은 담요로 감싸여 있었다. 간호사들은 서둘러 아기들을 살펴보며 상태를 확인했고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이번 출산이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7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키우는 것이 어머니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녹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다. 이지은이 7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병원으로 몰려와 병실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그녀를 걱정하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기이한 일이라며 비웃었다. 한 마을의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평생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며 불길한 징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러한 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가 되었다. 출산 후 퇴원한 지은은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원래도 비좁았던 그녀의 집은 이제 7명의 아기들로 가득 차 숨 쉬기조차 힘들었다.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 아이가 울면 연달아 다른 아이들도 울기 시작하며 마치 끊임없는 연주곡처럼 소란스러웠다. 수유 시간은 끝이 없었고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낮과 밤의 구분조차 못하게 되었다. 팔은 아이들을 안느라 저려왔고 극심한 수면 부족으로 정신이 몽롱했다. 모유가 충분하지 않아 분유를 물에 타서 조금씩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지은은 아기들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문득 눈물을 흘렸다. 과연 자신이 이 아이들을 온전히 키워낼 수 있을까? 한편 남편 민호는 이전보다 2~3배 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동이특이도 전에 집을 나서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원래도 힘든 육체 노동이었지만 이제는 짊어진 책임이 훨씬 무거워졌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서 그가 번 돈은 순식간에 분유와 기저귀, 약값으로 사라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는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돕기 위해 아이를 한 명이라도 안으려 했다. 하지만 휴식도 잠시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 울어 집안은 언제나 혼돈 그 자체였다.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더 심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미신을 믿는 일부 노인들은 7 쌍둥이 출산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불길한 징조라고 수군댔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지은이 무언가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신의 벌을 받은 것이라며 험담을 늘어놓았다. 차가운 시선과 끊임없는 수군거림 속에서 지은은 점점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의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 박상호였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낡은 집을 훑어보더니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아이들 중 한두 명을 자신에게 맡기면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단, 그녀는 그 아이들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상호는 설득을 이어갔다. 지금 그녀의 상황으로는 7명의 아이를 모두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며 몇 명이라도 보내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중한 태도 속에서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아이를 포기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박상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겁고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다. 그날 이후 지은은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박상호 같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둠이 그녀와 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녀는 절대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민호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낡은 안전모를 급히 눌러쓰고 노동자들의 물결 속으로 몸을 맡겼다. 오늘 그는 더 높은 층에서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강한 바람과 미끄러운 바닥은 언제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민호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7명의 아이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무겁게 짓누르는 생활고가 있었다. 거칠고 굳은 손으로 차가운 철근을 단단히 붙잡으며 땀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다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한 달만 더. 그리고 또 한 달만 더. 그러면 분명 나아질 거야. 그날 점심시간, 동료들이 잠시 쉬는 동안에도 민호는 멈추지 않고 일했다. 그는 변변한 점심 한 끼조차 챙길 여유가 없었다. 급히 물 몇 모금으로 갈증을 달래고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인부를 추가로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트럭에서 자재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급히 달려갔다. 그가 선 곳은 임시로 세워진 비계 위, 여러 장의 널빤지를 이어붙여 놓은 아슬아슬한 길이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시멘트 포대를 집으려는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발 아래 널빤지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작은 뚝소리. 그 순간 온 공사장이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다. 발밑이 사라지는 느낌. 몸이 허공에서 휘청이더니 곧 그대로 아래로 추락했다. 둔탁한 충돌음이 울려 퍼지고 뒤이어 여러 사람의 다급한 외침과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날 오후 지은의 집으로 비보가 전해졌다. 남편의 동료 한 사람이 창백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빨래를 하던 지은은 낯선 분위기에 손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급히 물었지만 남자는 우물쭈물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어렵게 입을 뗀 그는 민호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지금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밀려왔다. 문 앞에는 몇몇 동료들이 무거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지체할 틈 없이 응급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침대 위 온몸이 붕대로 감싸인 채 미동도 없는 남편을 발견했다. 옆에 서 있던 의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부상이 너무 심합니다.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졌고 내장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지은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끝,
그리고 간신히 떠진 그의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힘겹게 미소 지으려 애쓰는 남편.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 떨리는 입술이 움직였다. 미안해. 더 이상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숨이 점점 느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다. 지은은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작고 고요했다. 너무나도 지쳐서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7명의 아이들이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부터 그녀가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기만 하던 것이 아니라 동정 어린 눈빛과 차가운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무관심했다. 마치 민호의 죽음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인 양. 그때 마을의 한 여자가 비웃듯 말했다. 애를 좀 덜 낳았어야지. 그랬으면 내 남편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순간 지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다. 그러나 싸울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아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강해져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 그러나 마음을 다잡기도 전에 현실의 벽이 그녀를 덮쳤다. 다음 날 집주인이 찾아왔다. 이번 달 월세 내야지? 지은은 당황했다. 조심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하며 조금만 기다려줄 수 없냐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비웃기만 했다. 못 내겠으면 빨리 돈 벌 방법을 찾아야지. 그는 툭 내뱉고는 유유히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지은의 등줄기를 차가운 두려움이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폐지를 주어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하려던 그녀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박상호가 내렸다. 그는 묘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이제 남편도 없으니 내 제안 다시 생각해보지 그래. 아이들 중 한두 명만 내게 보내면 더 이상 돈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속에 서린 의도를 읽는 순간 뜨거운 분노가 가슴 깊숙이부터 끓어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를 표출할 때가 아니었다. 박상호 같은 자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그녀는 깨달았다. 앞으로 싸워야 할 것은 가난만이 아니었다. 그녀와 아이들을 노리는 이들로부터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했다. 지은은 하늘이 아직 어두운 상태에서 깨어났다. 몸은 지쳤고 눈은 수면 부족으로 따가웠지만 쉴 시간조차 없었다. 7 아이들은 아직도 낡은 요 위에서 서로 몸을 맞대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다알아해진 슬리퍼를 급히 신고 살을 내는 추위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호 없는 첫날, 집안은 유난히 텅 빈 느낌이었다. 매일 아침 들려오던 남편의 부산한 발소리도 외출할 때마다 조심하라는 그의 다정한 당부도 이제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녀와 보살펴야 할 7 아이들 뿐이었다. 지은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집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쌀로 묽은 죽을 끓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차오르는 불안을 애써 삼켰다. 아이들에게 한 숟갈씩 죽을 먹인 후 지은은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마을로 나섰다. 작은 음식점부터 잡화점까지 한 집 한 집 찾아가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한 곡의 적기뿐이었다.
사람들은 7 아이를 둔 과부를 고용하는 것을 꺼렸다. 그녀가 일을 오래 하지 못할까봐, 월급을 미리 달라고 할까봐, 혹은 그녀에게서 불운이 따라올까봐. 결국 시장 한 구석 작은 음식점 주인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설거지 일을 맡겼다. 비록 적은 월급이었지만 지은은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망설임 없이 일을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그녀는 손을 차가운 물속에 담근 채 기름때로 뒤덮인 그릇을 씻어 나갔다.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일했다.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해가 저물 무렵 지은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 아이들은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맏딸 혜진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딸의 작은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느끼며 가슴이 저렸다. 혜진은 엄마를 보며 속삭였다. 동생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래도 엄마 힘들까봐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지은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남은 누룽지를 긁어 모아 아이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차갑고 딱딱한 누룽지였지만 배고픔을 달래줄 유일한 음식이었다. 이후로도 지은의 하루는 계속 바쁘게 돌아갔다. 낮에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헌 옷을 수선하며 추가로 돈을 벌었다. 집에 도착하면 이미 밤하늘은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그녀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절대로 이 아이들을 굶기지 않겠어.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다짐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아들 준서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낡은 돗자리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지은은 다급히 집안을 뒤져 약을 찾았지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를 담요로 꽁꽁 싸맨 그녀는 한밤중에 마을을 뛰쳐나가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이웃들은 하나같이 문을 굳게 닫고 나서지 않았다. 사람들은 홀로 된 과부의 불행이 자신들에게 옮겨올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결국 약국으로 달려가 빚을 내서라도 약을 사겠다고 애원했다. 약사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약 한 통을 던져주었다.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해. 그녀는 눈물에 젖은 채 약을 품에 안고 집으로 뛰었다. 준서의 열은 사흘간 이어졌다. 그동안 지으는 일도 나가지 못한 채 아이 곁에서 밤을 새우며 정성껏 간호했다. 다른 아이들도 겁을 먹은 듯 평소처럼 장난을 치지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다행히 열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집에 남아있던 돈도 바닥나 버렸다. 어느 날 아침 낡은 신발을 꿰매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그곳에는 박상호가 서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힘든 거 안다. 내 제안 아직 유효해. 나랑 손잡기만 하면 네 삶은 훨씬 편해질 거야. 지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당장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스스로를 버리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박상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곧 후회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돌아섰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사라진 뒤에도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더 싸늘해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피해 다녔고 누군가는 수군거리며 험담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문이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방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겁에 질린 아이들은 구석에 모여 떨고 있었다. 지은의 가슴 속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누가 한 짓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겠다는 듯이. 그녀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너희를 빼앗기지 않겠다. 설령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어떤 적과 맞서 싸우게 되더라도 그녀는 끝까지 아이들을 지킬 것이다. 20년이 흘렀다. 어린 시절 함께했던 7명의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걸으며 어른이 되었다. 예전처럼 삶이 고되지는 않지만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었다. 마디, 혜진은 교사가 되어 어린 시절 자신처럼 힘든 아이들을 가르치며 헌신하고 있었다. 둘째 지호는 대형 건설 회사에서 일하며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나머지 형제자매들도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지만 누구도 어린 시절의 고난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 막내 준서는 항상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품고 있었고 어릴 적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낯선 시선과 수군거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기에는 어린 시절의 그는 너무 어렸고 또 두려웠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간 준서는 우연히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준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침묵 끝에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희 7남매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준서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 혈연이 아니라면 20해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준서를 사로잡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았지만 어머니 지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질문을 회피했다. 그녀의 두 눈 속에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 중 가장 의지가 되었던 맏누나 혜진을 찾아갔다. 처음에 혜진은 마을 사람들의 뜬 소문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부정했다. 그러나 동생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하자 그녀도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혜진은 가족의 오래된 문서들을 샅샅이 뒤졌다. 어머니가 항상 소중히 간직했던 서류들 속에서 그들은 한 묶음의 낡은 서류를 발견했다.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에는 단순한 출생 증명서뿐만 아니라 20하의 전 병원의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서류 어디에도 그들의 생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듯 모든 기록이 감춰져 있었다. 준서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어머니가 그들을 낳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해당 기록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나이든 간호사는 조용히 준서를 한쪽으로 불렀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때 이 병원이 큰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불법적인 생식 연구와 관련이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은폐되었고 그 후로 아무도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7 남매는 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혈연 관계가 없었다. 그들 중 최소 4명은 서로 다른 아버지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존재는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인도적인 실험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 실험의 배후에는 가난한 여성들을 이용한 불법적인 임신 실험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선택되었고, 그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해야 했다. 충격적인 진실에 준서는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어머니에게서 직접 듣고 싶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지은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두 눈은 과거의 악몽을 떠올린 듯 어두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다. 20해 전 나는 임신을 확인하려고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어. 그런데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어.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병원에 갇혔고 마취를 당했어. 그리고 깨어났을 때 내 배는 전보다 훨씬 더 불러 있었지. 그들은 내게 7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내 남편 민호가 정말로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가 맞는지 묻자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 그때 깨달았어. 나는 실험 대상이었어. 하지만 알아챘을 땐 이미 늦었지. 나는 아이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감추고 살아야 했어. 준서는 숨을 삼켰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이 없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형제자매인가?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실험을 조종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이 진실을 알지 못했는가였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싸늘한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불안한 기운을 몰고 왔다. 그리고 준서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제 막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준서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방금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평생 동안 그는 자신이 최민호의 친아들이라고 믿어왔고 형제 자매들과 같은 혈통을 나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실험? 음모. 7 형제 자매가 혈연이 아니라는 것. 진실을 알아야 했다. 준서는 어머니가 출산했던 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혜진과 지호, 가장 연장자인 2 형제 자매가 함께했다. 그들 역시 이 문제가 단순히 준서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비밀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병원은 여전히 20년 전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내부의 공기는 어딘가 싸늘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출생 기록을 요청했지만 접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해당 시기에 모든 데이터가 소실됐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준서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그 요청 역시 냉정하게 거부당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이었고 20년이 지난 낡은 기록을 요구할 만한 권한이 없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나이든 여성이 복돼서 몰래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눈을 마주치자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피하며 몸을 돌렸다. 마치 들키기를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혜진은 직감적으로 그 여성을 따라가 그녀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혹시 뭔가 알고 계신가요? 여성은 잠시 움찔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을까 걱정하는 듯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따라와요. 그녀는 그들을 병원의 한쪽 구석에 위치한 오래된 기록 보관실로 데려갔다. 먼지 쌓인 서류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 이 병원은 어떤 비밀스러운 의료단체와 협력했어요. 그들은 가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생식 실험을 진행했죠. 많은 임산부들이 자신도 모르게 정체불명의 인공배아를 주입당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 이지은 씨, 그녀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단순히 최민호가 친부가 아니라는 문제를 넘어 어머니의 임신 자체가 비윤리적인 실험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지? 그녀는 그들에게 낡은 서류 뭉치를 건넸다. 그 표지에는 희미하게 적힌 문구가 보였다. 생식 프로젝트 1919X 서울병원. 그들은 숨을 죽이며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여성들의 명단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름이 삭제되거나 코드 번호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된 익숙한 이름. 이지은 실험 대상 27번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이것이 증거였다. 이제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어머니는 실험의 피해자였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실험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지 않았다. 여러 명의 남성이 실험에 동원되었으며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정자가 사용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즉, 7 형제자매는 같은 아버지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조차도 생물학적으로 모든 아이들의 친모가 아닐 가능성이 있었다. 준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충격에 말을 잃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머니는 그들을 직접 낳았고 품에 안아 키웠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길러왔다.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관계가 부정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대체 누가 이 끔찍한 실험을 주도한 것인가? 그는 기록을 계속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다. 박상호 프로젝트 주요 후원자. 순간 세 사람의 눈이 커졌다. 이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박상호.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어머니에게 접근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몇몇 형제자매들을 입양하고 싶다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실험에 연관되어 있었다. 준서의 가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어머니는 경멸을 받아가며 가난 속에서 홀로 7 아이를 키워야만 했다. 반면 그 실험을 주도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만약 박상호가 이 실험의 후원자였다면 그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혜진은 서류를 단단히 접어들고 준서와 지호를 바라보았다. 세 사람은 이제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음모의 진실을 손에 쥐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곧 그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그들은 병원을 황급히 빠져나왔다. 그러나 바깥 공기를 마시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길게 검은색 차량이 조용히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차를 바라본 순간 엔진 소리가 울리며 차는 빠르게 사라졌다. 준서는 손에 쥔 서류를 더욱 꽉 붙잡았다. 그들은 진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었다. 지금 멈출 수는 없다는 것. 준서는 손에 꼭 쥔 서류 뭉치를 들고 혜진과 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길 내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세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집 앞에 도착하자 준서는 잠시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지은은 난로께 앉아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본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찾아냈는지, 어떤 진실을 마주했는지. 준서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침묵했던 건지, 왜 진실을 숨겼던 건지. 하지만 지친 얼굴, 희생의 세월이 깊이 새겨진 주름진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혜진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속의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20해 전 그 일이 있었던 걸 알고 계셨냐고. 지은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바꿀 방법이 없었다. 20해 전, 그녀는 7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저 희귀한 경우일 뿐이라고만 했다. 그녀는 가난했고 의심할 만한 지식도 없었다. 그래서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잔혹한 실험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것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박상호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이름을 듣자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갑자기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박상호가 그들의 집을 찾았던 순간들, 수상한 제안을 했던 순간들. 그는 단순히 가난한 과부를 돕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준서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왔고 마을 사람들의 경멸을 견뎌야 했다. 반면 실험을 주도한 자들은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돼. 혜진과 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여성들을 위한 정의였다. 하지만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모른다. 박상호 같은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를 막을 수 없어.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녀의 아이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행동을 시작했다. 혜진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탐사보도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여러 건의 대형 비리를 폭로했던 인물이었다.
지호는 과거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준서는 결심했다. 직접 박상호를 만나러 가겠다고. 그러나 그들이 행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 가족이 거실에 모여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뛰쳐나간 순간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집 문이 부서져 있었다. 방 안의 가구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벽에는 커다란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멈춰라. 더 늦기 전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지으는 겁에 질려 아이들을 설득했다. 여기서 멈추자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너무나 많은 불의를 견뎌왔다. 혜진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겁먹으면 저들은 계속해서 죄를 덮어두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거야. 그리고 준서는 단호히 말했다. 내일 아침 난 박상호를 찾아갈 거야. 애원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의 비밀은 이제 밝혀졌다고. 밖에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이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자마자 준서는 집을 나섰다. 혜진과 지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망설이다가는 배후에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었다. 협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이 이용당하고 멸시당하며 비참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사실이었다. 오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었다. 박상호의 저택에 도착한 준서는 마치 요새 같은 풍경을 마주했다. 높이 솟은 벽, 단단히 잠긴 철문, 그리고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 명이 손을 뻗어 길을 막으며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약속은 있으신가요?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상호를 당장 만나야 합니다. 두 남자는 잠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철문이 천천히 열렸고 저택 안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게 하라. 큰 문을 지나며 준서는 온몸에 긴장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저택 내부는 넓고도 차가웠다. 마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음모와 비밀이 숨겨진 공간 같았다. 그는 안내를 받아 거대한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박상호는 가죽 안락의자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준서를 보아도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쥐고 가져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박상호는 대충 훑어보았지만 얼굴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이 서류 속의 내용 부정할 수 있습니까? 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러나 박상호는 피식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부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되물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눈빛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제야 준서는 자신이 그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을 들이밀면 박상호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여유로웠다.
이 세상에서 단순히 진실이 있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야. 박상호는 느긋하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승패를 결정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권력과 돈, 그리고 인맥이지. 준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러나 박상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네가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그는 직접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서는 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멈추지 않는다면 소중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그는 지금 인간적인 도덕성 따위는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대와 맞서고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 대신 분노가 더욱 강하게 끌어올랐다. 준서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권력으로 진실을 짓밟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저항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박상호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준서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손짓해 경호원들을 불렀다. 이제 가보는 게 좋겠군. 경호원들이 다가와 준서를 안내했다. 그가 떠나기 직전 박상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잘 생각해라. 진실이 언제나 좋은 결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야. 저택을 나서는 동안 준서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그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혜진과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서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러설 생각도 없었다. 혜진은 곧바로 탐사보도 기자에게 연락해 모든 자료를 넘겼다. 언론을 이용해 대중에게 이 사건을 알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지호는 옛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증언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필요했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는 첫 번째 기사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상황이 급변했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우리는 위조된 문서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협박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은 가택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준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깨달았다. 박상호는 돈과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법과 시스템마저 소나귀에 쥐고 있었다. 그들은 상대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 하지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의 비리가 담긴 뉴스가 빠르게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었다. 경찰이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최초의 기사들은 삭제되었지만 곧이어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몇몇 목격자들이 익명으로 증언을 시작했고 과거 병원에서 일했던 전직 간호사들과 의사들도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들은 병원에서 불법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한편 호화로운 사무실 안 박상호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앞에는 쉴 새 없이 갱신되는 기사들이 줄지어 떠올랐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그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때 초조한 얼굴의 중년 남성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일부 주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박상회에게 공식적인 소환장이 전달되었다. 동시에 언론은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20년 전 의료연구지원금과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감춰졌던 서류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는 필사적으로 입막음하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그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눈가에 스치는 불안감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기자들의 끊임없는 질문, 싸늘한 대중의 시선, 그는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다. 한편 혜진과 지호는 방송국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곧 있을 생방송 인터뷰를 준비 중이었다. 창계선 준서는 멀리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날 밤 지은은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식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지만 이제는 그들이 충분히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녀만이 아니라 과거 자신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모든 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번 사건은 국가적 차원의 공식 조사로 확대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공개되었고, 병원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던 인물들의 정체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부 정치인들과 의사들까지 연루된 거대한 커넥션이 밝혀졌고, 아무리 권력이 강한 박상호라 해도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의 기업은 빠르게 몰락했고, 그를 돕던 세력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체포되던 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탑승했다. 과거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흔들던 그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기자들은 끝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 내뱉은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혜진과 지호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승리였다.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손댈 수 없을 것 같던 인물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 집요하고 위험한 존재들이었다. 준서는 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지은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고 살며시 힘을 주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승리였다. 박상호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지은의 가족의 삶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여론은 들끓었고 언론에서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보도를 연이어 쏟아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날카로운 소문도,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도 없었다.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던 지난 날들은 이제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은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숨을 죽이며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이들의 상처까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정의를 되찾았고 진실을 밝혀냈지만 어둠 속에서 보낸 나날들의 기억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어느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준서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는 요즘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보냈다. 자신이 마주한 진실, 그리고 가족이 겪어온 모든 것들에 대해.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단 한 번도 거리감을 만든 적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 함께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혜진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다만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 함께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뎠고 가장 아픈 진실을 마주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같은 핏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기로 선택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음 날 지회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던 한 탐사보도 기자였다. 그는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배후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이 남아있으며 그동안 밝혀낸 것은 거대한 진실의 단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지호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때 그녀는 두려웠다. 이 진실이 가족을 무너뜨릴까봐,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을 소중한 유대감이었다. 혈연이 아닌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 가족이라는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그들을 묶어주고 있었다. 어느 아침 해가 산맥 너머에서 떠오를 때 지은은 집 앞에 나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은 지나갔다. 더 이상 억압받는 여자가 아니었고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는 어머니도 아니었다. 그녀는 강한 아이들을 길러냈고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키워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과거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픈 기억들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놓쳐버린 꿈들을 어떻게 다시 찾아갈지. 해가 저 멀리 산맥 너머로 사라질 때 지은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일이 닥쳐오든 이 가족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듯이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